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비극적인 황후 마사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사코는 현 일본 천황 나루히토의 아내입니다. 먼저 나루히토는 2019년에 즉위하며 일본은 레이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루히토의 학력은 꽤 뛰어나며 옥스포드를 졸업한 후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나루히토는 성격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일본에서 전하와 전등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옥스포드에서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비공식적인 별명 전등을 지어주었고 그는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루히토는 아내를 고르는 일에서는 아버지 아키히토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센 전통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사코는 일본에서 가장 불행한 왕비로 불리며 외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사코의 아버지는 소련 대사, 유엔 대사, 외무성, 부외무상까지 지낸 인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사코의 어머니는 유명한 게이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마사코는 어린 시절을 주로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유치원은 모스크바에서 다녔고 이후 뉴욕과 도쿄에서 초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녔으며 대학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외무성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쿄 대학에서 6개월 동안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800명 이상의 면접자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외무성 북미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코는 당시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으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죠. 그녀가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아베 신타로, 즉 아베 신조의 아버지의 번역을 맡았습니다. 보세요. 그녀의 출발점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렇게 전도가 밝은 여성 외교관이었는데 나루히토를 만나면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986년 나루히토는 한 외교 만찬에서 마사코를 처음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 후 그는 마사코에게 열렬히 구애하며 심지어 마사코의 가족을 황궁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평민 가정이 처음으로 황궁에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나루히토의 선택위원회는 마사코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왕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신장은 나루히토의 머리보다 높을 수 없었고 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순수 일본 혈통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루히토의 키는 1m 64cm입니다. 나루히토의 머리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라면 그럼 자기 키가 작은 걸 남 탓할 수 있을까요? 마사코는 나루히토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조건부터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마사코는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자란 덕에 일본적인 스타일이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는 마사코의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유명한 수산물 중독 사건인 수미타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미타병 사건은 이 회사가 사용한 산화폐수를 도시에 강해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폐수는 12년 동안 방출되었고 그 안에는 많은 양의 수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에서 매우 심각한 오염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왕실은 이와 같은 친척이 있는 마사코를 매우 꺼려했죠. 그리고 마사코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루히토에게 결혼을 거절했다고 알려졌고 그 후에는 기자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지쳐 결국 옥스포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마사코는 기자회견을 열어 나루히토와의 관계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2년 후 유학을 마친 마사코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의 경제 및 무역 협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루히토는 그녀를 기다리며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동생 후미히토는 아키시노 노미야 키코를 이미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황실에서는 매우 초조해졌습니다. 33살이나 된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다니 뭐가 문제지? 그제야 나루히토는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마사코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나요? 당시 마사코는 자신의 상사인 오쿠 카치히코와 불륜이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오쿠는 마사코보다 6살 많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일본 대사관에서 영국의 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해졌으며 오쿠는 이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오쿠의 사망이 일본 황실의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나루히토는 마사코를 다시 초대해 데이트를 하며 재차 청혼했습니다. 마사코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답변은 아니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마사코는 어떻게 결혼에 응했을까요? 결국 그녀는 속아서 결혼에 이르게 된 셈입니다.
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치코 황후가 직접 나서서 마사코에게 황실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루히토도 황실에는 많은 규칙이 있지만 나는 평생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사코는 아마 마음속으로 매우 차분했을 것이며 심지어 조금 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황실은 마사코에게 외교일에 관심이 많지 않아 황실에 들어가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게 아니니 라고 설득했습니다. 마사코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청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마사코의 아버지는 승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사코가 결혼한 후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코가 나루히토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강요를 받아 결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황실에 들어간 후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루히토는 대체로 큰 거짓말쟁이였죠. 마사코는 자유로운 서양에서 자랐고 일본 황실은 규칙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마사코와 나루히토의 약혼식에서 이미 그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나루히토보다 28초 더 길었을 뿐인데 그 때문에 마사코는 입을 다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하지 마세요. 28초라니 그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한 거라면 초시계를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이후 마사코는 발언을 할 때마다 대본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사코가 클린턴과 옐친 사이에 앉아 사회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사코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러시아어로 두 사람과 대화했죠. 그런데 황실은 마사코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대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일은 웃는 것뿐이에요. 이건 외교관으로서 사교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사코와 나루히토가 등산을 갈 땐 마사코는 항상 나루히토보다 3걸음 뒤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황실의 규정입니다. 너무 하인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또 다른 예로 마사코가 딸 아이코에게 구찌 가방을 사줬을 때 귀족들로부터 너무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로고가 있는 물건을 들고 다닐 수 있냐는 말이었죠. 한국 내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마사코는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대로 침대에 누울 수 없으며 그렇게 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마사코는 자신의 전화번호도 없었고 황실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성도 잃었습니다. 일도 할 수 없고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없었으며 딸을 낳고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친정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죠. 마사코는 단지 자유가 없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마사코는 황실이 그녀의 사교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신경 쓰는 것은 그녀가 언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마사코는 결혼한 지 12년 동안 겨우 5번 해외를 방문했습니다. 여성 외교관이라는 말을 듣고 결혼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사코는 왜 이렇게 배치되었냐고 황실에 물었습니다. 황실은 그녀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나루히토와 함께 아들이나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마사코는 언론에서 여러 번 가짜 임신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기 용품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999년 마사코는 마침내 임신하게 되었고 일본 언론은 크게 흥분했습니다. 황궁은 철저히 포위되었고 심지어 무언가가 마사코의 침실 위로 며칠 동안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마사코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과도한 언론 보도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유산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산 이후 마사코는 점차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사 활동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에 의하면 마사코는 아들을 낳기 위해 황궁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정말 비참하다고 느껴집니다. 마사코는 37살이 되던 해 드디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사코는 결국 임신하게 되었고 호주 기자가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사코 황후 국화 왕조의 죄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마사코의 아이가 시험관 아기로 태어났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쓰세요? 우리 천황이 어떻게 시험관으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천황은 신족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2001년 마사코는 아이코 공주를 낳았습니다. 마사코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이코의 출생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황실의 여성은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황실이 기뻐하는 듯 보였지만
내면은 매우 복잡하고 우울했습니다. 대중은 또 다른 아들을 빨리 낳으라고 말했죠. 이때부터 마사코와 왕실의 관계는 점차 경색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키히토가 입원하여 18일을 치료받았을 때도 마사코는 그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코가 태어난 두 번째에 나루히토의 아버지인 당시 천황 아키히토는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면 손자가 태어나지 못해 왕위에 남자가 없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사코의 모든 해외 방문을 중단시키고 40살이 된 마사코에게 아들을 빨리 낳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황실의 결혼에도 아들을 낳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사코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마사코는 결국 황실의 기대와 압박에 못 이겨 적응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2004년 황실은 마사코가 병을 앓고 있다고 발표하며 잠시 동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루히토는 남편으로서 마사코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평생 마사코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사코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퍼졌고 독일의 한 신문은 도발적인 방식으로 나루히토는 생식 능력이 없다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공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해서 생식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딸은 생식 능력 없이 태어난 것인가요? 미치코 황후 이후 마사코는 결국 황실의 두 번째 비극적인 여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높은 벽 밖에서 자유롭게 날던 새였던 그녀가 남자의 사랑 말 한마디로 새장 속의 금실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사코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외교관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웃기만 하는 로봇처럼 되어야 했습니다. 준비된 대본을 읽어야만 했고 자신과 사회가 점차 단절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마사코와 나루히토는 원래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황실은 너무나 큰 야망을 가진 여성보다는 아들을 낳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사코 역시 황자라는 남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죠. 만약 나루히토가 아니었다면 마사코는 외교관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비극적인 인물로 남아 사람들의 깊은 한숨을 자아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 12년 동안 마사코는 궁중에서 조용히 지내며 아이코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나루히토는 그녀에게 잘해주었고 자신이 즉위한 후 마사코가 해외로 더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예전의 마사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마사코는 공식적으로 다시 공무를 시작했습니다. 나루히토는 당연히 마사코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황자였지만 국내의 보수적인 세력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사코가 병을 발표하기 2달 전 생기를 거의 잃은 나루히토는 기자회견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과도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비난하며 황실이 마사코에게 너무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호행동은 아버지인 아키히토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아키히토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너무 준 것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루히토는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게 되었죠. 황실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청의 웹사이트에는 2,000통이 넘는 비판적인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나루히토는 마사코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 후 나루히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딸도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 나온 후 당시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즉시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실 전범을 고쳐서 여성이 상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마사코의 딸 아이코에게 강력한 지원을 표명하며 여성도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황실은 항상 여성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천황 즉위식에는 성인 남성만 참석할 수 있고 여성 구성원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반면 영국은 16세기부터 마리아 1세가 여왕으로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여성 천황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나루히토가 이런 논란을 벌였을 때 그의 딸 아이코가 천황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때 나루히토의 친동생인 후미히토 친왕과 그의 아내 기코는 40살에 위험을 무릅쓰고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일본 황실에서 41년 만에 태어난 첫 번째 남성 구성원으로 현재 유히토 친왕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수정하는 일이 지연되었고 다음 천왕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주 악독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에는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는데 심지어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더욱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수는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죄수를 잡았다고 하여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뒤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죄의 동기와 진실은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산산조각이 난 몽골 모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며 면적도 가장 크고 또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발생하였는데요. 2006년 10월 20일 버마 오윤치맥이라는 젊은 여성이 태국 주재 몽골 대사관으로 달려가 자신의 사촌 언니가 말레이시아에서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몽골 대사관이 없어 그녀는 말레이시아 경찰서에 신고한 뒤 바로 태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달려가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사관은 원래 이런 실종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실종된 사람이 알탄투야 샤리브라라고 하자 사건을 접수한 직원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기 시작하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버마는 10월 19일 전날에 사촌 언니가 누군가를 만날 거라며 버마에게 호텔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밤 12시까지 호텔로 돌아오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대사관 직원은 뭔가 큰일 났다는 예감이 들어 바로 상사에게 보고하여 알탄투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알탄투야는 누구였을까요? 왜 몽골 대사관 직원은 그녀의 이름을 듣자마자 긴장하게 되었을까요? 알탄투야는 1978년 러시안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전부 몽골 사람이지만 둘 다 러시아에서 일했었는데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알탄투야는 어린 시절을 러시아에서 보냈는데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국어인 몽골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영어를 배웠으며 나중에는 중국어와 프랑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탄투야는 언어에 대해 재능이 무척이나 뛰어났는데요. 게다가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 모두가 그녀가 연예인 같다며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90년에 알탄투야의 가족은 러시아에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한 알탄투야는 몽골의 한 가수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가수는 당시 몽골의 하르사르나이라는 유명 밴드의 리드싱어인데 한때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는 알탄투야의 아름다움에 빠져 결국 1996년 18세에 알탄투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가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몽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어 두 사람의 사진은 신문과 언론에 엄청나게 등장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알탄투야는 일반인에서 갑자기 연예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은 오래가지는 못했는데요. 심지어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지만 알탄투야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뛰어난 능력으로 몽골의 유명인 사교계에 남게 되었는데요. 유명인이 된 알탄투야는 모델 되는 걸 꿈꾸게 되어 프랑스로가 모델 학원에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결국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알탄투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 디자이너의 아들인데 재벌 2세였습니다. 알탄투야의 두 번째 결혼은 몽골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 이 기회를 타 더욱 많은 상류층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말이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결혼은 알탄투야의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알탄투야는 더욱 많은 인맥으로 의류 수출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나라의 고급 장소를 자주 방문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녀가 의류 수출입을 한다는 핑계로 고급 장소를 드나들며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알탄투야는 몽골에서 아주 유명하여 대사관 직원이 그녀의 이름을 듣게 되자 급변하게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알탄투야의 실종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태국 주재 몽골 대사관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그녀의 실종 사건이 아마 형사사건일 수 있다고 하여 말레이시아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것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때마다 이상하게 갑자기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누군가가 이 사건 조사를 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말레이시아 경찰은 드디어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외딴 지역에서 알탄투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산산조각이 된 그녀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아주 처참했는데 심지어 여러 경찰마저 참지 못해 여러 차례 구토를 하곤 하였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피해자가 바로 알탄투야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누구를 화나게 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현장에 남은 흔적으로 알탄투야는 당시 나무에 묶여 C4라는 폭발물 때문에 숨지게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C4는 플라스틱으로 안정성이 매우 높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는 폭발물입니다. 하지만 C4는 말레이시아에서 정부와 경찰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알탄투야의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고위 지도자들도 관련돼 있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알탄투야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말레이시아 몽골의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범인의 극도로 잔인한 살인법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몽골 사람들은 몽골의 유명 인사가 말레이시아에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말레이시아 정부의 고위급 인원이 관련됐을 수 있다는 소식에 국민뿐만 아니라 몽골 정부도 말레이시아 외교부에 압박을 가하여 사건을 빨리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담당하는 경찰은 큰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편 사건은 몽골과의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범인이 해당 국가의 고위 지도자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국민들의 호소와 정부의 엄격한 요구로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서서히 밝혀진 진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우선 알탄투야의 대인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알탄투야의 사촌 여동생 버마가 경찰에게 제공한 정보로 그들은 사건의 용의자 압둘라작 바긴다를 바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긴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전략연구소의 직원이자 말레이시아 국방부 컨설턴트이기도 했습니다. 바긴다와 알탄투야는 사실은 연인 관계였는데요. 버마의 말에 따르면 알탄투야의 생활은 2004년부터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말레이시아를 자주 갔었는데 분명 바긴다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나중에 알탄투이는 바긴다가 외국으로 출장 갈 때마다 따라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알탄투야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어 바긴다의 통역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알탄투야는 본인과 바긴다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을 버마에게 보여줬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2006년에 28세의 알탄투야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바긴다에게는 희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긴다는 유부남인데 아내와 19살의 딸이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그는 공적 인물인데 국민들은 그가 좋은 남편이자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 알탄투야와 사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앞날이 무조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알탄투야는 임신한 이후 줄곧 그가 이혼하여 본인과 결혼하는 걸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바긴다는 그냥 알탄투야가 젊고 아름다워 그녀와 즐기고 싶은 거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은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알탄투야는 바긴다와 여러 번 싸우게 되었지만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알탄투야는 사촌동생을 데리고 바긴다를 찾아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더라도 아이의 양육비와 본인의 청춘이 없게 된 이유로 거액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미스터리하게 사라졌습니다.
분명 박인다의 짓일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3명의 용의자를 체포하게 됐는데 전부 말레이시아의 경찰이었습니다. 그중 2명은 신분이 아주 특별했는데 30살의 아질라 하드리와 35살의 시룰 아자르 우마르는 전부 한때 말레이시아 특수작전 사령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곳은 강력범죄와 반테러를 다루는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특수경찰대인데 경찰의 임무 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도 실행해야 했습니다. 바로 당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모후드 나집 빈 압둘 라자크의 경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질라와 시룰이 체포된 후 알탄투야의 사건에 정부기관과 경찰의 엘리트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말레이시아의 전 국민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은 그녀의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질라와 시룰은 알탄투야와 아무 원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질라와 시룰의 자백에 따르면 그들은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일까요? 경찰은 우선 박인다를 의심하게 되어 그를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박인다는 알탄투야와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그녀를 해친 거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교사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경찰 2명도 사람을 해친 혐의로 기소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은 아주 명확하여 재판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문제점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처음 알탄투야는 박인다와 결혼을 요구하다 나중에는 돈만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요구는 박인다에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인사로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아니어서 사람을 해쳐 본인의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사건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을까요? 혹시 감정 문제로 발생한 사건에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노 디비스라는 프랑스 기자가 프랑스 신문에 기자문을 올렸는데 그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르노는 알탄투야가 참변을 당하게 된 건 말레이시아 정부의 한 스캔들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2005년 3월 알탄투야와 박인다는 함께 유럽으로 가 여행을 했는데 사실 박인다는 부총리 나집의 브로커로 프랑스로 가 2척의 잠수함을 구매하는 걸 상의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2002년 6월 5일에 이미 아는 프랑스 측과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번에 방문해 그냥 세부 사항에 대해 상의하며 아마 기밀 정보도 언급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박인다는 통역을 고용하지 않고 알탄투야를 데려갔습니다. 사실 세부 사항은 바로 해결되는데 문제는 1억 1,400만 유로, 하나로 약 1,655억 원이 박인다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로 입금되었는데 분명 박인다는 그 돈을 받은 후 부총리 나집과 나눴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참여한 알탄투야는 위협이 됐을 것인데요. 박인다는 알탄투야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비밀 유지비로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6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박인다는 그 돈을 알탄투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알탄투야는 박인다에게 여러 번 언급했었지만 박인다는 계속 핑계를 대며 그녀를 거절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알탄투야가 참변을 당한 날에 그녀는 다시 박인다를 찾아가 그 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본인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의 사건은 아마 감정 문제로 생긴 게 아니라 박인다와 나집이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알탄투야를 해쳤을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아르노 기사의 보도로 인해 알탄투야의 사건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말레이시아 부총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패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탄투야의 입국 기록과 그녀가 공항에서 나타난 영상이 전부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분명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부총리 나집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가 알탄투야를 숨지게 한 것일까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박인다는 자신과 알탄투야가 불륜관계라는 걸 공개 발표하여 승인했지만 나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그는 알탄투야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나집 부총리도 본인이 알탄투야라는 사람은 모른다며 자신은 이미 모스크에서 맹세했다고 하며 기자가 거짓말했으며 그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탄투야의 여동생 버마는 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언니가 박인다와 나집 부총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본인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세 사람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마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며 나집이 알탄투야를 무조건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해당 스캔들을 보도한 아르노 기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발라수 브라마니암이라는 사립탐정도 공개 발표했는데 그는 알탄투야가 나집과 사귀었었는데 나중에는 나집은 알탄투야가 문제덩어리로 여겨져 그녀를 박인다에게 준 거라고 했습니다. 알탄투야가 사라진 날에 그녀를 데려간 사람은 나집이 가장 믿는 사람이었는데 분명 나집은 알탄투야의 사건에 연루된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이상한 건 사설탐장이 사실을 폭로하고 이틀 만에 게시글을 삭제하고 온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5개월 후 그는 인도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그는 비밀 무지비 때문에 게시글을 삭제한 건데 본인이 폭로한 게 전부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나집이 계속 부총리를 담당하게 되면 그는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기자와 사설탐정을 찾을 수가 없어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고등법원에서는 박인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탄투야를 직접 해친 아질라와 시룰에 대해 경찰 측은 84명의 증인을 찾았습니다. 증인들 중 알탄투야를 직접 데려간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 또 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59일간의 긴 재판 끝에 고등법원은 2009년 4월 9일에 아질라와 시룰이 고의상해 혐의에 유죄로 판결하여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전혀 놀랍지 않았지만 전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판결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정치적인 요인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알탄투야의 부모와 사촌동생은 판사의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진짜 범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정부와 박인다, 나집을 상대로 최대 1억 링깃, 하나로 283억 원의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소송은 계속 미뤄졌는데 그러다 2014년에 법원은 아질라와 시룰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했는데 그때 모두를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 8월 23일 법원은 A 아질라와 시룰이 알탄투야를 해치는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에 증인의 증언을 모두 무시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아질라와 시룰에게 무죄 판결을 하여 법정에서 그들은 석방하였습니다. 판사의 재판이 너무 예상치 못하여 검찰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방법원으로 항소했습니다. 2015년 1월 13일에 연방법원의 심리 끝에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연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이전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극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룰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바로 말레이시아를 떠나 호주로 갔습니다. 물론 그 후 시룰은 호주에서 체포되었지만 호주 정부에서는 그를 말레이시아로 이송하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룰을 호주의 감옥에 감금시켜 허용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나집 부총리는 2009년에 말레이시아의 제6대 총리로 승진되었으며 2013년에 또 선거에서 승리하여 재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4대 총선에서 나집이 패배하여 알탄투야의 가족은 다시 법원으로 가 사건에 대해 재심 신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집이 드디어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 그 당시가 재심하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재개 요청에 신임 총리의 지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교수형을 선고받은 아질라는 변호사를 통해 나집이 알탄투야가 외국 스파이라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며 경찰서에 보관된 폭발물을 들고 그녀를 없애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특수작전부대원으로서 그들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전에 나집이 총리여서 감히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었는데 나집이 마침내 사임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질라는 또 사건이 재개되면 더욱 많은 충격적인 일들도 폭로하겠다고 하며 알탄투야의 가족에게 저는 제가 한 일에 대해 알탄투야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호주에 있는 시를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나집은 4건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와 21건의 자금 세탁 혐의, 총 25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금액은 22억 8천만 링깃, 하나로 약 628억 원이 초과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3일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나집이 SRC 인터내셔널 기업과 관련된 4,200만 링깃, 하나로 약 119억이 되는 돈을 세탁한 거에 7개의 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은 나집에게 유기징역 12년과 2억 1천만 링깃, 하나로 594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알탄투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시룰과 아질라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들이 단지 상사의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탄투야를 전혀 모르는 그들은 그녀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어머니는 본인이 언젠가 날카로운 도구로 누군가의 등에 겨루고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그녀는 강도의 셔츠를 꼭 잡고 차가운 도구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순간을 그녀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홀로 악독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며 범죄자들을 하나씩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범죄율이 높은 곳에 한 줄기 희망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복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멕시코로 돌아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 페르난도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있으며 북부는 미국의 텍사스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 도시의 장점은 무역이 비교적 발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治安이 비교적 혼잡하였습니다. 산 페르난도는 특히 놀라울 정도로 혼잡했었습니다. 독특한 위치 때문에 범죄자들이 자주 분쟁하는 지역이고 대량의 마약들이 바로 이곳을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르델 델 골포라는 조직이 산페르난도를 오랜 기간 동안 통제해 왔는데요. 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나쁜 짓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함으로 산페르난도의 주민은 늘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매우 고달픈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심지어 납치까지 종종 저질렀는데요. 주로 여성들을 납치했고 그녀들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그녀들의 가족에게 높은 몸값을 요구하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산페르난도는 경찰서 국장이 피해 다닐 정도로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인과 기자도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경찰에 체포되어 불법 단체에 넘겨지기까지 했는데요. 산페르난도의 실종자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피해자가 20명 미만의 사건은 산페르난도 사건에 비하면 말도 못 꺼낼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정의라곤 눈곱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은 감히 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어머니가 잔인한 범죄 집단에 홀로 맞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녀가 바로 미리암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그녀는 1960년 2월 5일에 산페르난도에서 태어났으며
남편과 1남 2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루이스는 위험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지가 않아 비교적 안전한 시우다드 빅토리아로 이사가 생활하며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아잘레아도 결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딸 카렌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철든 카렌은 학교 수업을 마치게 되면 부모님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일가족 3명은 위험한 지역에서 생활하였지만 수년간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23일에 그들의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날 카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멀리서 2대의 픽업 트럭이 달려와 그녀를 강제로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갱단원 몇 명이 차에서 내려 총으로 카렌을 위협하며 그들의 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납치범들은 카렌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운전하여 바로 그녀의 집에 도착하여 카렌을 바닥에 버린 후 그녀의 집에서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계획적으로 카렌을 납치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카렌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러다 사건 당일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귀중품을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급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납치범들은 아주 능숙하게 문을 열어 상대방을 기절시켜 그도 같이 납치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동차 수리공인데요. 그날 카렌의 차를 수리하기로 하여 그녀의 집을 찾아간 건데 설마 납치당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렌이 실종된 후 그녀의 부모는 바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납치범이 먼저 그들에게 연락하여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몸값을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따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다칠까봐 걱정하여 나쁜 무리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는 거에 이미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은 유괴범의 요구에 따라 딸의 몸값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나서 상대방의 지시로 공동묘지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카렌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납치범은 그녀의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리암 부부는 가게를 팔고 저축한 돈을 모아 납치범에게 전부 줬지만 여전히 부족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행에서 대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산페르난도의 납치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 은행은 피해자 가족에게 몸값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리암 부부가 납치범의 요구대로 돈을 지불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딸을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몸값을 계속하여 지불하고 나서야 미리암은 그들이 카렌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미리암은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녀는 납치범을 만나기로 하였는데요. 예상외로 상대방은 그녀의 요구에 동의하였습니다. 미리암이 이미 50대여서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하여 미리암은 드디어 불법 단체 조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납치범은 좀 마른 청년이었는데요. 미리암은 상대방에게 카렌을 놓아달라고 간청하며 무엇이든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은 그녀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녀가 2,000달러, 하나로 약 262만 원을 지불해주면 그녀를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중 청년의 무전기에서 계속해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사마라는 것을 어렴풋이 듣게 되어 그 이름을 묵묵히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상대방이 요구한 2,000달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는 돈을 받고 사라졌으며 카렌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납치범들은 계속하여 카렌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여 미리암 가족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마지막 몸값을 지불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미리암은 첫째 딸에게 나는 카렌이 숨진 걸 알고 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카렌을 납치한 놈들을 전부 찾아낼 거야. 내가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그녀의 표정은 점점 엄숙해지며 복수가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카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와 같이 납치된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은 다행히도 풀려났습니다. 미리암은 그를 찾아가 그의 진술을 통해 사마도 딸의 납치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선 사마를 찾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그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불법 단체 조직원들의 행적이 불확실하여 또 미리암은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더욱이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에 경찰에 이미 신고했었지만 경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아 그들에게 실망한 미리암은 사건을 혼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미리암은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찾기로 했는데요.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사진이나 본인 생활을 자주 올리는 걸 알고 있어 SNS에서 사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였는데요. 다행히 그녀의 노력은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돼 미리아는 사마의 사진을 찾아냈는데요. 사진 속 사마는 한 젊은 여자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우다드 빅토리아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가게를 다행히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친밀한 행동에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혼자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 근처에서 사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주가 지났을 때 미리암은 젊은 여성의 스케줄까지 파악하였지만 사마는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마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 미리암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사마를 미행하여 범죄 조직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보된 정보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더욱 유력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아는 계속하여 범죄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는데요. 사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머리를 빨갛게 염색까지 하고 공무원으로 변장하고 이전 직장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아이디를 들고 사마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리얼하게 연기하기 위해 우선 오후 내내 주변 주민들의 집을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사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게 됐습니다. 미리암은 증거 수집이 몹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할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수집된 증거를 들고 현지의 모든 정부기관을 들렀지만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무도 감히 그녀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심지어 그녀 앞에서 문을 닫기도 하였죠. 미리암이 절망에 빠질 무렵 운 좋게 정직한 연방경찰 로버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녀가 혼자 이 모든 걸 모집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아 딸을 데려간 강도를 추적하는 게 저의 직업 생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로버트의 도움으로 경찰은 공식적으로 사마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는 미리 알고 있는 듯 살고 있는 곳을 미리 탈출했습니다. 혼란한 지역에서 사마를 다시 찾는다는 건 바다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복수 계획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다 멕시코 2014년 9월 15일 독립기념일 전날에 미리암의 아들 루이스가 가게를 일찍 닫고 축제에 가려고 할 때 몸매가 아주 마른 한 남자가 가게에서 모자를 고르고 있어 루이스는 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루한 루이스는 그 남자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바로 사마였습니다. 루이스는 이 가해자가 본인의 가게로 와 물건 구매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더욱 자세히 확인한 후 바로 어머니와 로버트 경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마를 뒤따라다니며 사마의 행방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도착하여 드디어 그 교활한 사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 중 사마는 처형을 감면하기 위해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또 공범의 신원도 밝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18살의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실에 앉게 되었을 때 그는 후들후들 몸을 떨며 배고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던 미리암은 그의 말을 듣고 치킨과 콜라를 구매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앉아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녀에게 잊으셨나요? 저 사람이 당신의 딸을 납치한 공범입니다. 왜 그에게 음식을 사주나요? 라고 묻자 미리암은 그가 무엇을 했든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안이 감동하여서인지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인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전부 진술하며 경찰에게 협조하며 카렌을 방치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카렌은 폐기된 농장에 버려졌었는데 몇 번 만에 삽질에 잔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뼈가 쌓여 있어서 그걸 본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미리암은 악취 속에서 카렌의 스카프와 딸의 차량에 뒀던 시트 쿠션을 발견했습니다. 미리암은 딸의 스카프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했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없으니 슬픈 마음에 말입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카렌이 그들 중 한 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은 법의학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정부가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시키려는 그런 거라며 재검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에서 법의학자는 잔해에서 카렌의 대퇴골을 발견했습니다.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미리암과 큰딸은 자주 들리는 식당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이웃 엘비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미리암 모녀는 그녀와 인사를 나누고 너 카렌을 알아? 라고 무심코 물어봤습니다. 엘비아는 어려서부터 불법 업종을 종사하는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미리암은 그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카렌이 입지 못하는 옷을 그녀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미리암의 보살핌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리고 카렌과도 잘 아는 사이여서 카렌의 사건에 대해 절대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엘비아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아무것도 모른 척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 미리암은 생각하면 할수록 아닌가 싶어 바로 집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엘비아가 카렌을 납치한 한 죄수와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미 다른 범행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엘비아에게 직접 물어봤자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있어 감옥 앞에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주 후 그 범죄자를 보러 온 엘비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바로 경찰에게 통보하여 경찰은 그 자리에서 엘비아를 체포하였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엘비아가 카렌의 납치 사건에 참여한 거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일부의 협박 전화는 그녀의 집에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미리아는 오랜 세월 동안 돌봐온 이웃이 본인의 딸을 납치한 범인 중 한 명이라는 걸 알게 되어 아주 슬퍼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 명의 죄수가 체포되었지만 복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은 자기 딸을 납치하여 숨지게 한 범인 중 일부의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숨어서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또 영업사원과 꽃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본인의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누구든 본인이 한 짓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 그 대가로 처형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요. 미리암은 기독교인으로 위장한 죄수의 고향으로 가 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한숨을 쉬며 이 아이는 항상 걱정거리였네. 근데 지금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암은 그가 다니는 교회를 알아내 매일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죄수 중 한 명인 엘리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주변의 신도들은 충격을 받았었는데 심지어 일부의 교민은
진짜 그를 체포해야 하냐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미리암은 반대로 그들에게 그가 제 딸을 해쳤을 때 그의 동정심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후로 카렌은 해친 범인들을 미리암의 행동에 충격받아 더 깊이 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꽃 장사하는 놈의 경우입니다. 미리암은 그가 꽃 장사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도 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미리암은 그의 공범들에게 물은 적도 있고 그의 친척을 만나며 인터넷에서 그를 찾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미리암은 마침내 한 통의 전화를 받아 그가 국경 근처에서 꽃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세수도 하지 않고 잠옷 위에 외투를 걸쳐 야구모자를 쓰고 작은 총을 챙겨 바로 국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나타났었던 곳에 도착하고 행인을 유심히 살펴보며 왼손으로 지갑 속에 있는 총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아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장인에게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그는 꽃 장사를 한 게 아닌 선글라스를 팔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그는 물건을 버리고 바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온갖 힘을 다해 달리고 있었고 미리암은 그의 뒤를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러다 미리암은 그 남자의 셔츠를 잡아 그를 난간에 밀며 사격 도구를 그의 등에 대고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찰이 도착하여 그 남자를 체포하기 전까지 무려 1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미리암은 범죄 조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10명이나 체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범인 잡는 능력은 경찰을 무척이나 부끄럽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그녀는 점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녀를 잃은 부모를 도와주기 위해 실종자 단체라는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멕시코 정의 깃발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리암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이름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산페르난도에서 죄수의 재판보다 항상 그들의 복수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사람들이 미리암에게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잃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리암은 그들이 내 딸을 숨지게 한 날에 나도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니었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앨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부터 최소 11명의 부모가 자식을 찾고 다닐 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시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임 주사자 토마스 제링턴조차도 범죄 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이미 불법 조직이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에 타마울리파스의 한 교도소에서 29명의 수감자가 탈옥하였습니다. 그 중에 미리암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 놈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미리암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아주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정부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가끔가다 파견된 사람들이 그녀의 집과 직장을 순찰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미리암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복수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복 리스트에 또 한 명의 목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한 달 전까지 도시에서 가사도우미를 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옛날 방식대로 그녀가 나타났던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젊은 여성을 목격했었던 곳에 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일하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여성을 체포할 때 미리암도 그 여성에게 달려갔었는데 실수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도 미리암은 딸을 해친 모든 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목숨을 끊겠다는 위협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가족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다시 한번 경찰에 보호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여전히 매일 그녀의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찰의 말대로였을까요? 2017년 어머니날 저녁 22시 21분에 미리암의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집 밖에서 팡팡팡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반응하여 집 밖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너무나도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총이 든 지갑에 손을 넣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주위에는 이미 붉은 액체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리암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막 집으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을 때 공격을 받은 건데 이것은 분명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더구나 범인이 미리암을 13번이나 사격하였는데 목표가 정확하였습니다. 결국 미리암은 12곳이 다쳤었는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숨지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의 참배는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대중은 정부와 경찰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멕시코의 사법 및 안보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주 정부는 그녀의 희생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기구도 그녀의 피해에 유감스럽고 분개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리암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줬습니다. 국민과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 된 멕시코 정부는 미리암을 숨지게 한 2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1명이 난투 속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을 숨지게 한 주범은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사업가 조직은 그녀의 아들 루이스가 물려받았는데 영적 지지를 잃게 된 조직은 모두가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여 얼마 안 돼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숨지게 된 후 경찰은 그녀가 생전에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카렌 사건의 또 다른 1명의 범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는 베라크루즈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어린아들을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그는 카렌을 묶어놓고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암은 딸을 위하여 5년간 혼자 강력한 범죄 조직과 싸워왔으며 10여 명의 범인을 체포하여 수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납치 사건과 실종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을 택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치안이 혼잡하고 불법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산페르난도에 대해 미리암의 힘은 아주 나약했으며 그곳에서는 지금도 납치와 실종 그리고 싸움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월 30일에 멕시코 대통령은 10년 이상 지속된 마약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멕시코의 여러 도시는 여전히 범죄 집단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복수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